그 남북한 관계나 동북아 관계를 보면서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페이털리즘, 숙명론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 사강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력균형 결정론. 뭐 한국에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강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단됐듯이 한반도의 통일, 무엇을 하든 사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세력균형 결정론이 너무 강하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 현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 미국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남북이 원하면 통일 만들 수 있는 거고, 평화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포로가 됐는가?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즘 미국이나 또 중국을 가서 얘기하면은 또 재밌는 게 세력전이론. 세력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간 대학에 있던 오강스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요. 그 유럽 외교사야를 쭉 보면서 패권국이 있는데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완만해지고 반면에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그래서 도전국이 패권국의 국력과 거의 접점을 이루는 점. 그래서 그걸 stepping on the tail of tiger라고 그러는데 호랑이 꼬리를 밟는 모형. 그러니까 도전국이 패권국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그 접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국제 질서가 도전국이 불만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전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화적인 세력전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 미국 가서 주류나 중국 가서 주류에서 보면은요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냥 미중 충돌은 사실상 지금 피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평화로운 세력전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세력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거의 숙명론적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중국은 결국에 힘이 세지면은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미국을 제껴서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고 그런 지정학적인 행보라고 하는 게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아프리카, 남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과 우방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수용하기 어려운데 그게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물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동하고 그 주어지는 빈티지 포인트, 우리가 관찰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각기다라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숙명론을 믿어버리면 가령 세력균형 결정론, 우리는 강대국의 개입 없이는 한반도에 어떤 것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제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제가 많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보는 거는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도덕적 일방주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아주 평화로운 양과 같고 북은 아주 약탈적인 늑대와 같고 미국 가서 하면은 북한은 악마고 미국은 모든 보편적 규범과 도덕을 지키는 그런 나라이고 지금 뭐 어떤 거 하더라도 다 북한이 한 거고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번 스탠포드 미팅 가서도 누구 한 분이랑 이제 논쟁을 붙었는데 국무부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북측하고 협상했던 분이 한 분 와서 얘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하고 얘기하려고 했고 뭐 할 때마다 2009년 4월 5일 날은 그냥 오바마가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드는 연설할 때 바로 그때 그냥 미사일 쏘아버렸지. 2.29 합의해서 윤달 합의한 것도 결국에 열흘도 안 돼서 결국에 북한이 다 위배했지. 하여간 북한은 약속한 거 일방적으로 다 깨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국무부의 INR, 그러니까 정보, 연구실에 있던 사람은 같은 국무부 출신인데 또 완전히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나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 국무부의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미국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북한 잘못이고. 근데 그런 일방적 또는 일방주의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상당히 강하죠.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모든 잘못은 북한이 했고. 그런데 그런 도덕적 일방주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도덕론적 판단을 해버리니까 모랄리스틱 저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북한하고 얘기할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어린아이가 뭐 울거나 뭐 결국에 불평을 하거나 하면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그걸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쟤는 나쁜 애야. 쟤는 항상 나쁜 짓만 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일단 도덕적 판단을 해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남북한 관계나 동북과 관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도덕적 일방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 같은데 상당히 깊게 깔려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특히 우리 국제정치 하는 분들은 많이 봐야 될 게 지금까지 우리 국제정치에서 보는 거는 아까 4강의 역학관계가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구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대부분 케네스 웰츠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third image analysis. 그러니까 케네스 웰츠라고 하는 사람이 Man State War라고 하는 아주 명적을 썼습니다. 1958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를 이제 콜롬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낸 건데 미국에서 국제정치 하는 사람은 다 한스 모겐트 책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보는 책입니다. 그럼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지도자의 나쁜 마음 때문에, 지도자의 변덕 때문에,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을, 정책 결정자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그걸 퍼스트 이미지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국내 구조, 국내 이념 구조. 그래서 케네스 왈츠 같은 사람은 레닌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상당히 많은 인용을 합니다. 레닌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 자본주의적 국내 이념 구조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데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아주 치밀하게 이제 가서 분석을 쭉 하면서 하는데 왈츠는 그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사람 갖고 보는 것은 fallacy of psychology즘에서 심리주의의 오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구조라든가 또는 이데올로지를 갖고 전쟁의 발발을 설명하는 것은 fallacy of psychology즘이라고 해서 사회학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장자크 루소의 예를 들어요. 사슴 사냥 예를 들면서 한 마을에서 5사람이 사슴 사냥하러 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토끼가 보이니까 그 망을 좁히던 한 친구가 토끼 잡으러 가버렸다 이거예요. 바로 그걸로 사슴이 도망쳐 버렸다. 국제 질서, 국제 정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불확실성을 가진 거다. 모든 국제 체제라고 하는 게 개별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자기의 국익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배신을 때릴 수가 있다. 전쟁은 거기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국제 체제의 역동성을 봐야 된다. 그걸 third image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쭉 제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과 이제 토론하면서 얻은 결과는 지금 동북아 같은 경우는요 국제 정치 third image 가령 미중 갈등부터 이 시스템 레벨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실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국내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국제 관계를 볼 때 이제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봐야 된다. 그게 사실상 미국에서는 새로운 이론이 지난 7, 8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걸 니오클래시컬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신고전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콜롬비아 대학 잭 슈나이더 교수와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이 하면서 국제체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치도 상당히 중요하다. 양자 간의 장애국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시각을 갖고 한국의 외교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중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을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특히 국제관계, 동맹관계 이런 건 국내 정치를 넘어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적 정치적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해서가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자서전부터 관련 문건들 제가 쭉 보면서 하는데 정말 좋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우선 대통령이 아는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항상 타인에게 들으려고 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소통을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쟁 걱정은 좀 덜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가 알지 못하고, 타인에게 경청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비전이 없고, 아주 소극적 현상 위주로 나간다. 참 나라는 어려워질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진핑은 조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진핑은 그런 걸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런 게 없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북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북이 지금과 같은 행보는 안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도 꼭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외교 정책 그리고 나라의 명운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그 역사적 맥락 다른 분들은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대로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그 분석적 변수를 갖고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세현 장관님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교수 옆에서 보면서 문 교수님 옆에서 보면서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학 때 근사님 중에 이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주 이영희 교수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아주 진짜 당시에는 노블 통지의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양천설 대사님 그런 기분 느끼시지 않았어요? 옆에서 보니까 마치 젊은 이영희를 보는 것 같아요. 딱 덩치도 그만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제가 듣기는 장작 루소밖에 안 나왔는데 평소에도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공자맹자까지 다 인용이 되는 그런 강연을 많이 하셨던 걸 봤는데 오늘 문재인 교수가 딱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잠시 추억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밖에서 오늘 행사를 두고 좀 뭐라 그럴까, 얘기를 할 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문장인이 뭔데 그렇게 요란하게 정년 퇴임을 하냐? 아니, 자기 학교에서 고별 강연하는 거야. 봐줄 수 있지만, 밖에서까지 팔을 벌린다고 요란을 떠느냐.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그만큼 독서량이 많은 학자가 없고, 또 독서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정보를 가지고 대책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봐야 된다. 더구나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에 공동대표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포럼에 그 정도 사회적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대요. 그래 그분 오늘 여기 오셨네요. 보니까. 제가 늦게 와서 얘기를 다 못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우리 한국 사회의 북미 관계, 미북 관계를 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도덕적 일방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꼭 미국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북한도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북미 관계, 미북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국제 정보 질서 체계 속에서의 월적 지위를 가지고 여론을 먼저 한번 조성하면은 그 방향으로 여론이 다 조성이 되고 따라서 모든 약속은 북한만이 깨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초에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이제 청와대 가서 일을 하면서 북한만이 저러는 거 아닌데 미국도 약속을 많이 깼는데 왜 저렇게 뒤집어 씌우나. 그러면서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 그 헐리우드 서부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6.25 이후에 서부 영화는 뭐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됐는데 거기 서부의 개척 영화를 보면은 백인은 항상 도덕적이고 인디아는 항상 약속을 어기고 죽어마땅한 그런 종족으로 묘사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어려서 그런 소위 뭐라 그럴까 균형 감각이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백인이 인디안을 주기로 모퉁이를 도왔을 때 일어서서 막 박수치고 미국을 우리나라라고 그러고 막 이러던 시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 그러면서 저분이 좀 미국서 유학을 공부를 했는데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구나. 되게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조적이고 미국이 진리의 원천이고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도덕적 일방주의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건 좋은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청중석에서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은 나이 순으로 받겠습니다. 제일 젊은 청년 학생들 뒤에부터 얘기를 듣고 질문 받고 마지막에 여기 다 이제 노중청으로 다 모이셨는데 여기 언론님들은 좀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줄부터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십시오. 가만있어. 녹음도 해야 되니까 저희 관등 성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기조연설을 하지 말고 질문만 하세요. 예? 예. 아까 그 상식에 의해서 국제 정치가 돌아가지 않아서 좀 불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상식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상식이라는 게 한 나라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커먼 센스라는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식, 지식이라는 건데 국가 간에는 더 이게 격차가 커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공산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 상식에 의한 국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공통된 상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이 뭔지와 어떻게 해야 그런 좀 공통적인 상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좋은 질문 하셔요. 이건 국제정치학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모 교수님은 소크라테스로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일련의 원칙이나 규범이나 규칙이나 절차나 표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령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자. 그건 하나의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받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일종 규범화된 상식인데 상식도 여러 가지예요. 쟁점이 되는 상식도 있고 규범화된 상식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것은 그냥 소위 인류에 대한 범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령 R2P라고 해서 Right to Protect라고 해서 게렛 에반스가 UN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해서 유엔이 그 웨스트팔리아적 주권 개념을 무시하고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는 게 한편은 규범이지만 그 규범의 기저에는 상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항상 철학에서 논쟁하고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논쟁하든지 보편주의와 특징주의, 유니버셜리즘하고 파티큘러리즘이라고 하는 것,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식
특색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북한 체제 같은 것도 자기들 체제는 유일한 북한 특색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상식이 수준에서 안 받아들이는 또 상식이 수준에서는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는 분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뭐 상식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공동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 사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 뭐 북의 주민이 어렵다고 도와주는 게 상식이고 북이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남북 규탄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 상식인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기본적 상식이나 규범도 지켜지지 않는 게 점차 지켜지지 않아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질문하세요. 카메라네, 이 녀석. 자, 이걸로. 예,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정국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한반도에 이제 어떤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려면은 그래도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보고 2019년 저는 이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우리가 어떤 남북 관계에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은 영영 핵 문제도 그렇고 좀 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미국이 그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렇게 살짝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그렇고 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못해도 내년부터는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브렉시트가 결국 그 영국 국민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 지역 통합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당히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존 캐리를 만났어요. 존 캐리가 이제 요청한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770을 동의해달라. 이렇게 왕이가 동의하겠다. 그러나 반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라. 그러니까 존 캐리가 명시적으로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포함해갖고 워싱턴에 있는 여러 띵크탱크들이 사실상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도와주는 그 Pacific Century Institute 태평양 세계연구소에서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4월에 워싱턴에서 회의를 갔었는데 그 웬디 셔만이 왔어요. 웬디 셔만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이제 핵심이고 뭐 국무장관설이 있고 그 캠플도 이제 왔는데 지금 국무장관설이 있는 사람들인데 웬디 셔만이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붕괴는 곧 오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5개 국가들이 콜리션,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5개 국가들이 어떻게 북한을 관리해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공동의 지혜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일부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클린턴에 가까운 워싱턴 주류들의 생각은 민주공화당 관계없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변칙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보이는 이유가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온 일종의 행로 아니면 우리 그 경제학 용어로 past dependence 경로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격적으로 나오고 바꿀 수는 있겠는가? 그 바꿀 수 있는 건 다 하나라고 그래요. 워싱턴 가서 얘기 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편에서는 평화체제하고 비핵화가 비핵화를 연결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면 자기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활용을 하겠죠.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보좌하는 분들 전반적인 그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것을 결국에 그 코스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브렉시트의 경우는 저도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우스 오브 커먼스 멤버 그렇게 비살당하고 난 후에 소위 잔류 쪽이 승리할 걸로 봤는데 아주 우리 나정민 선생님 보고 잘하시니까 그런데 아주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동북아도 저는 공동체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보 공동체가 있고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경제 공동체는 시작할 때 이제 자유무역지대,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부터 시작해서 관세 동맹, 그 다음에 공동시장, 그 다음에 거시경제정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제연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화 동맹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의 통합을 이루는데 지금 첫 단계에서 한중일 삼국 FTA는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움직여 나가면서 그 모멘텀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보 공동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공동체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맹을 추구하는 집단 방위 체제, 콜렉티브 디펜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토가 대표적인 거고 한미 동맹, 미일 동맹도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건 공동의 적과 위협을 가정하고 그리고 공동의 적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국가들끼리 합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은 말은 안보를 위한 거지만 perpetual insecurity, 영구적인 불안보 상태를, 불안한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 모델은 유엔 헌장에 있는 겁니다. 유엔 헌장에 있고 나정인 대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안보보좌관 하실 때 그때 말씀해서 다자안보 협력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건 뭐냐? 모든 국가가 하나의 안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국가가 침략 행위를 했었을 때는 모든 다른 공동체의 성원국가의 힘을 합해서 그 침략국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의 개념이 없어요. 다 공동체의 성원에 유엔 헌장에 바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자안보 협력체제고 그게 지금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신아시아 안보 구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 지속 가능한 안보에서 그게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께서 그 남북기본 합의서 할 때만 합의자 참여도 하신 거지만은 헬싱키 파이널 액트 이제 의거해서 적이 없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의 제 송원이 되는 이런 두 개의 비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두 개의 비전이 엄청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보 쪽 집단 방위 체제로 가죠. 콜렉티브 디펜스 시스템으로 갔고 중국이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콜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북경에서 제가 2시간 전 여기 들어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뭐 북경 회의에서도 그렇고 남계대학교 회의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한미동맹이 있는 한은 그런 다자안보 협력체제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고 엔티노미칼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사회자의 좀 특권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 힐러리 지금 대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정부 1기의 국무장관입니다. 2009년 2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시아 소사이티 초청 명석에서 북핵 폐기와 그다음에 그 미국 수교 평화협정을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선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저지를 당했습니다.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을 합니다. 2009년.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ARF 푸켓에서 ARF 회의가 끝나고 그때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또 해요. 2차 핵실험이 끝났는데도
2차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와 미국 수교 평화협정을 묶어서 협상한 영역이 있다. 그때도 한국 정부가 해서 못했어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왔고 그 시간에 힐러리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에 뚝 들어가 있었어요. 사전에 비밀로 하고 나올 때 기자회견에서 카불에서 난데없이 이 한반도 문제, 비핵화, 그다음에 미국 수교 평화협정 얘기를 거기서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오바마는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발표를 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가요? 보스워스를 지금 평양에 보내가지고 북핵 폐기와 미국 수교 평화협정 세 가지를 패키지로 협상하는 안을 제시를 하겠다. 본인이 직접 했어요. 역시 미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었는데 여기에 11월 4일날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11월 4일날 들어와서 그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상 정말 지역을 난다고 해서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의 전략적인 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7년 전에는 그런 소리를 했던 본인이 했는데 지금 와서 아주 매파 중에 매파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참모들 때문인지 본인 생각이 그때 본인 생각이 아니고 남의 글을 누구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남이 써준 걸 읽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2009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3번이나 지금 미국 수교와 평화협정 그리고 북핵 폐기 이거를 묶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던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에 변화된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03년 11월 그 부시가 밴쿠버에서 이펙 정상회담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결국에 오케이 북한하고 대화할 용이 있고 평화체제 할 용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리비아가 손들고 나오니까 2004년부터는 CBI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아니면은 북한하고 얘기 못한다고 이렇게 2004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건데 그러나 이제 콘디 라이스가 그 다음 된 후에 다시 또 그 평화체제 얘기가 나오고 연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에 관여했던 그 지금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그 필립 뭐죠? 젤리코. 필 젤리코 이 팀들하고 연구도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복수의 안들은 국무부가 갖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오바마가 바뀌어지고 했냐면 제가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는 것 중에 듣는 것들을 종합하면 첫째는 오바마가 그런 식으로 스티브 보스워스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보스워스가 평양 가서 완전 푸대접 받았다는 거예요. 스티브 보스워스가 평양 가서 완전 푸대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김정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완전히 푸대접을 당했고 그 다음 거기서 아주 신중한 대화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 데이비 스트로크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윤달 합의예요. 2012년 2월 29일 날 합의한 그것 왜저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실험 발사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IAEA 사찰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저 미국은 23만 톤이가 아동용 식량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그 글린 데이비스가 있었을 때 배웠는데 글린 데이비스하고 그 차서구 누굽니까 우리 연수대학에 사회가던 친구 D&I 있고 한 친구 이번 지금 저 8군에 지금 와 있는 친구인데 지난번에 차 사회가 그 친구 둘이 이제 가서 쭉 갔는데 그때는 사실상 지금 다니엘 러셀 지금 아트 담당 차관보도 백악관에 우리 이제 아시아 담당 저 시니어 디렉터 하면 직접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결국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키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붕괴됐고 아마
특히 윤달 합의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북측 얘기를 들으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린 데이비스 주장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유예한다는데 위성 발사용 로켓도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측에서는 그걸 미국 측에서 제기했는데 그걸 아젠다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윤달 합의 바로 끝난 다음 한 8일 후에 뭐 임은동원 이사님 우리 뉴욕 가서 리용호랑 최선희 다 만났거든요. 제가 그때 리용호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리용호 얘기는 그거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의 주권적 권한인데 그건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취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거는 스티브 보스워스 평양 갔을 때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고 특사로서의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건 결국 북한은 우리랑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국 합의를 북한이 아주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의회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심기를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2009년 4월 5일 날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할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더 북한을 악마화시키는데 공헌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형화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보스워스 대접을 서울에 해서 그렇게 정책을 바꾼다. 미국 같은 나라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아까 손 들었던 학생입니까? 시장입니까? 아까 손 들었던 이쪽에. 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유미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저번에 학기에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는데요. 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오르간스키의 그 세력 전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세력 전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중국이 미국을 아주 따라잡기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전략, 미래의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현재와 같이 해징 전략, 혹은 뭐 양다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있는 국가와는 지정학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할 것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결국 미중 간의 관계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상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세력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국방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먼다고 봅니다. 국방력도 지금 미국 같은데 뭐 작년에 한 6,300억 불 썼는데 그 퍼치싱 파워 프레이티 기초하에 계산해도 중국 쓴 게 한 2,200억 불을 입었게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위 세계 제패를 위한 군사력의 핵심은 항공모함 전투력인데 미국은 뭐 항공모함 지금 11척 갖고 있고 9척 배치시키고 있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그 항모 하나에 F-18 호넷을 적으면 70척과 70대, 많으면 90대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항모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지금 하는 게 2023년까지 3척을 진수한다는데 전부 다 중형 사이즈입니다. 지금처럼 탑재 전투기가 한 뭐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미중 간의 소위 전략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5대양 6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갈 길이 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기본적으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베이스 포스, 기반 전력을 착실히 쌓아놨기 때문에 군사력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세워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미국 펜타곤 쪽에서 자꾸 중국 우세, 미국 열세를 소위 부채질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력은 뭐
사실 중국의 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 전반적인 소위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건 뭐,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을 매년 8%로 잡느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매년 2.5%로 잡느냐,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좀 중국이 6%로 내려오고 미국이 3.5%로 올라가 버리고 하면 또 이게 또 그 변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GDP가 한 17조 정도 되고 중국 GDP가 한 10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좁혀지다가 또 이제 지금 좀 6% 뉴 노멀 이코노미 신창탈해서 이게 4% 내려오고 같아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력 전이를 기계론적으로 또는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미중 대결 구도에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뭐 한국의 많은 분들은 하여간 미국하고 원교 근공 원리에 의해서 미국하고 관계를 잘 맺고 동맹 강화해서 대중 견제하자라고 하는 밸런싱 스트래티지가 압도적이고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머들링 수, 하여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좋은 지도자 뽑아서 이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국익을 다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희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 역사학자 포함해서 극소수만이 뜨는 중국의 편승하자는 중국 편승론이 나오는데 상당히 소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분들과 관계가 있는 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평가는 외교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동북아 최고상도 내놓은 거 했던 건데 상당히 이상적인 바람직한 건데 그 feasibility, 그 실현성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 우리가 한국이 가진 중간 세력 국가가 되는 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세 중립국 선언하자라고 하는데 둘 다 현실성이 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거는 결국 전반적인 추세는 미중 사이에 하여간 머들링스로 하면서 같이 갈 때까지 가고, 그러다가 북한 문제가 악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미국에 배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된다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북과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를 동북아에 만들어서 싸움하지 않는 질서, 공동 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 질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지금 세 사람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중요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평화포럼의 멤버들, 또 젊은 교수님들 중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맨 앞줄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네, 보세요. 아까 손 들은 거 아니에요? 장용 부장님, 평소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니요, 이 교수님, 마지막에 드릴게요. 지금, 예, 아직 지금 노중청에서 지금 요거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 장용훈 부장? 장용석 교수? 네. 질문하세요. 평소 평소에 많지 않으시죠? 장용석 박사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아니 우리 최종근 교수가 딱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더 평화포럼 회원이고 젊은 교수였고 그래서 질문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약간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번에 NACD에서 쪽이 얘기를 상당히 원칙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고 최선희 부국장이 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한데, 물론 지금은 아니다, 뭔가 좀 다른 여지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대화는 해야 되고 또 문제는 평화적 국산에 의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대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로서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회의에서도 상당히 이틀 내내 논의가 된 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탠포드 대학 갔을 때 해커 박사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해커 박사의 수인호. 근데 해커 박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커 박사만이 유일하게 영변 핵시설을 7번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해커 박사에게만 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해커 박사는 로스알라모스, 미국의 핵무기 만든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을 12년을 한 사람이에요. 국제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핵과학자인데 그분이 수인호를, 그러니까 그분은 기본적으로 역점이 그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안 가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황의 악화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수인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북한이 더 핵물질 갖고 더 핵실험하고 더 미사일 실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두 번째, no better. 북한이 핵무기를 경량화하고 소형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no export.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이 제3국에 유출되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무기 경우는 이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 북한과 유관 국가들 사이에 신뢰가 생기게 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 핵무기 가진 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또 그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생기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북한 또 내부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으면서 change from within, 북한 내부 스스로가 북한이 정상국가 됐는데 그리고 안보가 담보가 되고 명시적 위협이 없어졌는데 핵을 어떻게 더 갖겠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거냐? 그건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 그럼 그 상태에 갖고 가면서 그러나 북한 보고 핵무기를 먼저 없애라고 북한이 없앨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럼 상황이 악화가 되고 그러면 계속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 더 많은 핵무기 그리고 소위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 이렇게 시키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면서 해커 박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북한의 베이직 사이언스, 그러니까 핵 미사일과 관련된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라고 보지만은 엔지니어링 능력은 세계 수준급이라는 겁니다. 세계 수준급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이직 사이언스에 대한 나머지는 학계가 계속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학계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새로운 저널을 보고 해야 되는데 북한 과학자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기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만들어내는 재주는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커 박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노모. 다음에 두 번째. 수위 노모에다가 수위 노모 하려고 하면 자연히 freeze, 북한이 동결하고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데 해커 박사는 2.13 합의로 돌아가서 롤백.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verifiable elimination. 그래서 지금은 동결하고 2.13 합의 체제로 돌아가고 2.13 합의가 1, 2, 3단계로 핵 폐기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단계까지는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거하고 3단계 돼서 이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북한이 위협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소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무기 해체가 가능할 것 아니냐. 오케이. 예. 가만있어. 이번에 교수님 이제 발언을 좀 확보해 놓으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쪽에 전문 교수님들. 저기 손 들었습니다. 여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를 공부했던 김경태라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첫 번째 리얼리즘 현실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거대한 국가가 아니더라도 거대한 세력들이 이미 이제 구조를 형성해가지고 그 구조들이 행위자한테 이런 착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고 있다면
현실이 뭐냐를 떠나서 그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착각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개별 행위자가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 행위자가 거대한 바위와 같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데 그 바위가 꿈쩍도 안 하는데, 혹시라도 바위에 금갈 때가 가끔씩 있었다는 거는 그건 행위자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구조가 변한데 운 좋게도 달걀이 그때 한번 쳤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력해지고 공부할수록 이렇게 그 구조의 그 압박, 구조도 스마트하게 자기 존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할 텐데, 그렇다면은 그 리얼리즘을 착각시킬 수 있게 하는 능력까지도 구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조보다는 아이데이셔널 파워, 소위 그 관념적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그람시가 얘기하는 그 헤제모니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그걸 우리 유식한 말로 아토미스틱 홀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개체, 행위자가 모여서 전체를 만든 것이지, 막스즘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전체가 소위 그 생산 양식의 변화와 사회 구성의 성격에 따라서 구조가 있고 구조 속에서 개인이 그 태어나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과거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역점을 좀 많이 안 뒀었는데요. 시민사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저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니까, 결국 사람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구조고, 그리고 구조가 그러한 관념적 지배체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영속화되는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 버니 샌더스 보시죠. 그 엄청난 제도권 정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힘, 시민의 힘, 그 제도권에 대한 거부, 그런 것들이 뭐 있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그게 꼭 꿈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로 보게끔 만드는 그런 우리의 시민사회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고, 그러나 지금 같은 우리 언론 환경에서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는 의미와 재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무처야 어디 있습니까? 녹음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 녹음해요? 아, 이게 그냥 이거 찍는다고?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나중에 녹취록을 풀어서 좀 한반도의 아침에 자료로 좀 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문 교수님 강연 내용도 그렇고, 질의응답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내용으로 좀 자꾸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볼 일은 안 하고 기록으로 남겨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록 푸는데 뭐 돈 많이 들어요? 리시버 끼고. 촬영하면서 동시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뭐 아카데미 출연생도 있고 그러니까 리시버 끼고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고, 문 교수님한테 최종적으로 감수를 받으세요. 네. 특히 본인의 답변 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전달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잘 못 들었더라도 나중에 한반도 평화 포럼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반도의 아침이라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늘 얘기가 그대로 녹취록을 푸는 대로 올라가 있으려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어떤 전쟁 억지력을 완벽하게 갖는다는 반등성을 밝히고요. 한평 포럼 회원입니다. 네. 승계라고 합니다. 북한이 완벽하게 그 전쟁 억지력을 갖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 동맹 관계는 또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공감만 부탁드립니다. 그 전문이시니까. 나는 오늘 코디네이터예요.
그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거에 누구의 눈에서 보는 억지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비트런스 억지력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변수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capability,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 타격해서 우리가 보복 반격을 할 수 없는 능력까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will,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얘기하긴 힘들지만 그러나 북한이 지금 보이는 행태와 북한의 여러 가지 뭐 노동신문 포함해서 외무성 담화, 국방위 담화 이런 것 쭉 해서 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북 친구들은 지금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 특히 핵무기하고 미사일 전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선제 타격을 저지할 정도의 억지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보더라인 케이스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야 자기들은 확실한 억지력을 특히 대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아마 북도 잘할 겁니다. 한미연합전력, 심지어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재래식 전력에 비해서도 북한이 힘쓰긴 선제 공격을 할 만한 능력은 안 가졌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 전력, 그 중에서도 핵하고 미사일 전력인데 이번에 특히 화성 그 실험 성공하면서부터 이제 태평양에 있는 미군 중 괌까지 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괌에서 결국 날아오면 F-20 뭐 랩터부터 시작해서 B-2, B-52 전략 폭격기가 그쪽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를 타격할 수 있으면 상당한 억지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잠수함 발진 미사일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 요코스카에서 포함해서 한국에도 가끔 나타나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SLBM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칭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래식 군사력의 열쇠는 아마 그들이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비대칭 전력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소위 핵탄두를 갖고 운반해서 한국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는 자기들이 이제는 억지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전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북한도 결국 빨리 그 정도 힘 가졌을 땐 미국, 한국 상대로 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소위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평가 중에는 실체적 진실도 좀 있겠지만은 국내 정치적인 측면은 좀 상당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하십시오. 네, 이제 줄이 앞으로 자꾸 오고 있는데 왜 지명을 받아야 질문하겠습니까? 예. 짧게 해주세요. 네. 길게 얘기하면 자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평포럼의 김명신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그 페이탈리즘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기존 정권에서 역할을 맡으시게 굉장히 크신 일들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 대선 때 어떤 형태로 정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어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기존의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시대에 어떤 것을 해나간다면은 어떤 점들, 과거의 어떤 점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어떤 점들을 반성해 나가고 또 앞으로 어떤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혹시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 바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정권에 들어가시라는 얘기인가요? 정권에 이제 안 들어갈 건데요.
아니요, 그런 거는 사장님 얘기해요. 근데 무슨 말씀이야?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인식,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 70년대 이걸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미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미국에 거의 뭐 17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 뭐 지금 어린애들 살고 있고 저도 미국 안 되면 좀 아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미국이 강한 국가라도요.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지도자하고 국민들이 안요하면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국제사회의 기본이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일,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평화,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페이터리즘, 이 숙명론에 빠져갖고 우리가 평화 안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통일 안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여기에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주체의식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 뭐 여기 좀 임동훈 이사장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나게 뭐 미국하고 갈등이 많았었죠. 뭐 나중에 저 대사님께서도 그때 뭐 청와대 일하셨습니다만은 결국 노력해서 육자회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9.19 공동성명 중국은 지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상당 부분 우리 송민순 장관 포함해서 한국 측에서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자기중심적인지 자국중심적인지 미국한테 물어봐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선 중요하고 그다음에 참모들이 미국도 한국이 될 수 없고 한국도 절대로 미국이 될 수 없다고는 외교의 세계에서 내 나라가 아니면 뭐가 남의 나라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대통령이 그럴 수만 있다면 평화도 우리가 만들어 이루어나갈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아니라 트럼프가 되더라도 우리 갈 길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미국하고 중국 가서 느꼈어요. 그게 북한 붕괴론에 관한 것들인데 지금 워싱턴에 있는 주류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이 왜 붕괴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소은 사장께서 저랑 같이 워싱턴 갔지만은 근데 상당히 많은 소스가 미국 자체에 생산된 정보가 아니고 한국에서 온 것들이.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웨이신 통해 갖고 이제 많이 퍼지는 게 우리 연합뉴스 제일 많이 정보를 얻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자료들 많이 봐요. 왜냐하면 중국 국가안전부 같은 데서는 사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그렇게 해내지 않아요. 생산하더라도 일반 대중하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80-90%의 정보가 전부 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중국을 포괄하는 대북 정보의 일체화 현상, 싱크로나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제가 엄청나게 워싱턴 가서 북경 가서 제가 소위 다툼을 하다 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 그러한 대북 정보의 확산이 우리 정부의 업적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파라독스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 결국 태평양 건너가서 미제가 돼서 다시 이북으로 옵니다. 이게 또 다시 또 서해를 건너서 중국에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은 그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본다. 그렇다는데 94년 말에 김일성 소위 김일성에 대한 저항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비라 그게 외교단지에 12월 초에가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만 민정 쪽에서 그걸 보고를 해요. 당시 비서실장인 박관영 실장한테 그랬거든요. 저쪽에 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좀 보고 가십시오. 아니 지금 몰라서 그래. 나올 때 됐어.
결국 나중에 그게 출처가 뭐냐면 독일의 그 어디 함부르크인지 한데스블라트라는 뭐 찌가시 비슷한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이쪽에서 흘려주고 그래서 독일어로 기사화된 것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낸 B가예요. 국산입니다. 국산이 독일제도 냈다가 미제도 냈다가 중국제도 냈다가 그래서 그것이 세계 여론처럼 되는데 그런 것을 가릴 줄 아는 참모들이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굴리지 마십시오. 자, 또 젊은 사람들 저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젊은 분들 이 교수님 아까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좀 시간 지나가나 해서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사실이라면은 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 5주 전에 요한 갈통이 와서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뭐 그 선거에서 이긴다는 걸 전제를 했겠죠. 그랬을 적에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때 트럼프는 미군을 빼겠다는 하는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전후해가지고 제가 문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신문과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네,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갈등은 제주 포럼에 오셔서 질의응답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전제 조건 달았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말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미국 가서 이북 지도자하고 그렇게 단판 짓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그럼 미국에 오면은 햄버거 먹으면서 단판 짓겠다. 뭐 얘기했는데 우선 북한 지도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 근데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북한의 지도자를 recognition,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넘버 원이 recognize me, recognize our leader. 우리의 지도자를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한국, 일본 전부 다 인정 안 해주고 이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수영이 왔을 때 어느 정도 recognition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번에 북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입장은 달랐지만 상당히 중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레이스도 보고 왔는데요. 제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식으로 저가 얘기한 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직선적으로 제가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CSI에서 회의하는 중에서 나왔을 때 만약 트럼프식으로 얘기해서 자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다 대라. 그러면 그게 지금 디펜스 코스트 쉐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는 것을 전액을 내는 건가? 그럼 지금 우리가 9,600억 정도 내는데 전액 내면 한 2조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주한미군 본국까지 내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용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어느 누가 미국 용병을 여기다 두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 주한미군 나가야 되죠. 그럼 주한미군 나가게 되면 우리는 북한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 한반도의 정세가 변환되고 달라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역사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쭉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돼도 결국 워싱턴 기득권 세력이 결국 좌지우지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면은 의회의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관료들의 저항이 엄청 클 것이고 특히 펜타곤 저항, 국무부 저항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워싱턴 띵크탱크 언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뜻한 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천방지축하는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야 되는 이게 비극입니다. 진짜. 자기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이 교수님이 자기중심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교수님은 너무 또 강해가지고 또 우리 그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자기중심성이 없어. 외교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진짜 되면 어떻게 하나. 득도 있고 실도 있다. 이거 계산한 것부터가 이게 참 소극주의.
자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선거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북한 관련 정보가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미제가 되고 중국으로 건너서 중국제가 돼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 있는 그 젊은이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뭐 한겨레 신문 이재원 기자가 와 있습니다만 언론 매체 칼럼이나 기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손을 번쩍 드세요. 예. 학생입니까? 근데 저희가 국립학부원 졸업생이고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세요. 졸업하고 이렇게 교수님의 강연을 다시 듣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성김대사가 기획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데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합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합의를 해왔고 또 이면에서는 또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그런 기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 정부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정책이 일단 합리적인 면도 있는 바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에서나 또 미국에서나 또 앞으로 북한에게 대해서 모종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이면에서 핵개발을 해서 또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여론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나 바뀌어서 이제 다시 평화 정책을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뭐 제재 정책을 사용한다든지 어느 쪽에 접근이든지 간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는 조금 어려운 국내적인 여론의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 제가 오랜만에 혹시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줬는데 약간 AS를 받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은퇴를 하신 뒤에도 졸업생 혹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 한반도 포럼 회원이 되면은 한반도 평화 포럼 회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나뿐만 아니고 나보다 더 우수하신 분들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광범위하게 지금 깔려져 있는 인식은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파기한다. 근데 북한 얘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건 우리 정세현 장관님 우리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에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북쪽 입장도 얘기 들어봐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다. 미국도 파기한 게 많지 않느냐. 무슨 제네바 합의 누가 파기했어요? 미국이 먼저 파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9.19. 아니 9.19 공동성명도 그것도 이제 뭐 논의의 여지가 있긴 있겠지만은요. 9.19 같은 경우도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은 근데 그 9.19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그때 이명박 정부도 관여가 된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2009년 세링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도 관여된 게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을 북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한국에서는 북의 입장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저 선전, 저 기만, 저 위장 공세. 그냥 아예 틀에 박혀진 결론이 딱딱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가다가 저쪽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억지 주장이도 우리가 볼 때 살만한 건 있다. 그것도 좀 흘리면서 나와서 대화하면서 풀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북한이 하는 건 다 잘못한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2부 합의 같은 것도 결국에 뭐냐. 북측 입장 얘기 들어보면 또 북측 입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로켓 발사용 인공위성은 협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클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협의 대상이 포함이 됐다. 누구 말이 진실인가? 우리 미국만 만들면서 북한이 위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위배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위배한 걸로 만든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터서브젝티브하게 간주관적으로 서로 입장을 보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그 성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후의자 첫 채탐을 룰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용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전반적 미국 측 참석자들이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대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완전히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늘 띄었어요, 사실상. 그건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여론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우리 한국의 여론은 아까 장영훈 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겠죠. 지난번 한 3일 전 북경회의 갔는데 북경회의 가서 뭐 우리 한국 학자들이 한 3명 뭐 그다음 국방부 외교부에서 간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하여간 정부에서 오신 분 한 분이 제가 먼저 외국 손님들하고 전화 기사를 하는데 와서 그 순간으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 공작원들 한 300명 풀어갖고 우리 남쪽 사람들 요인 납치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신 그 어디서 들었냐고 그랬지만 그 NK 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NK 데일리 믿을 수 있는 거냐고 믿으셔야 됩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건 나한테만 하는 줄 알았지만 또 그 한국 학자 다른 두 사람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양반이 그래서 무슨 내곡동에서 나와서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안 해요. 지금 뭐 국방 관련된 부서에 연구원으로 있는 아주 순박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분들이야 또 얼마나 많이 믿겠습니까? 그 지금 아까 지적한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지난 이제 벌써 이제 10년 다 돼가는 이 기간 동안에 대립의 문화, 대결의 문화, 불신의 문화가 쌓이면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왜곡됐기 때문에 뭐 내년 12월에 뭐 진보 진영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과의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상당한 노력, 상당한 경청, 상당한 인내, 상당한 소통이 필요할 겁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르신 앞에서 저도 어떻게 보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문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대선 때,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 때 북쪽에서 국방위원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뭘 제안을 했냐면은 중앙일보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핵폐기에 대한 그 단계적 그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보여줘라. 신뢰만 보여주면은 2단계로 핵 프로그램 중단시키겠다. 일단 핵 프로그램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경제협력 하자, 활성화하자. 4단계 그럼 미국, 일본 다 경제협력 하자. 그거 서로 믿지 않느냐? 그럼 5단계 그때 평화협정을 맺자. 그럼 6단계 완전 핵 폐기를 하겠다라는 거가 국방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친구가 다시 또 뛰더라고요. 국방에서 최근에 그걸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북사 상을 오래 했습니다. 27년 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하고 있냐?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 남이 모르는 거 알게 되고 또 뭐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재미는 있습니다. 뭐 돈도 좀 버는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에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엔조이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나서서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고는 엔조이하고 있다. 이 자체를. 그 목적이 뭐냐? 언젠가 우리 여러 사람이 만나서 그러면 이 문제 뒤에 미국의 방산업체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보이지 않는
또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 문제는 미국이 나와서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엔저이고 있다. 왜? 그럼으로써 한국의 사드 배치라든가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약 올리지 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그래서 어떤 군사 행동보다 우리는 사이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특히 걔네들 EMP탄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사이버가 앞으로의 계속 이렇게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은 시장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돈주도 생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시장을, 그러니까 북한 시장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면 자동적으로 달라집니다. 저는 그 개성에다가, 그때 협회회장 했을 때 뭘 제안했냐면 통일부에다가, 개성에다가 시장화하자. 거기서 남북이 만나서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단독 같은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제안해서 통일부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저 북측하고 남북 소위 경협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회 선구자이십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뭐 개성공단을 단통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100% 동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관여하고 북한이 계획가방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시장 기제가 들어가고 확대가 되고 시민사회가 생기게 되면은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등소평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 저는 될 수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전쟁을 하더라도 시장을 통한 경협 교류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군산복합체가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핵을 저렇게 만드는 것 아니냐. 저는 부분적 변수지 이게 절대적 결정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정부가 정신 잘 차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군산복합체보다도 오히려 더 여기 큰 변수가 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변수는 군산복합체 뭐 로켓 마틴이나 레이티온 같은 친구에서 뭐 사드 팔고 하는 게 변수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정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정 변수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한국 정부가 여기에 있을 모든 게 바꿔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나머지 거는 사실상 저는 뭐 김 회장님 생각하고 거의 같으니까요. 하여간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예, 마지막 좀 하십시오. 이제 9시에 끝나야 되니까. 여기정화 실정화 교수하고 가만히 있어. 왜 막판에 가서 이렇게. 네? 그 두 분 손 드시지 않았어요? 마이클 잠깐 저기 신정화 교수하고 네. 먼저 주십시오. 올라가면. 세 분이구나. CBS 김영태 기자입니다. 언론 기자실 나중에 하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반도 문제의 뭐 해법 중에서 가장 뭐랄까 적실한 해법이라고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서 나왔고 왕이 외교부장 또 존 케리 언급에서도 얘기했듯이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수립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정부 당국끼리 이렇게 육자회담이라든지 정부 북미 당국이라든지 정부 당국끼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천만 서명 운동이라든지 평화협정 체결 이거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필요성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 그 옆에 분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3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했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 섹터로 내려와서 그 해운하고 항만, 수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토론 자리에 자주 와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통일부를 이끌었던 그 책임을 지셨던 분이 참석은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들이요. 그런데 한 10년 그 보도정권에서 퇴보를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역사로 지금까지 20년을 진보정권이 집권을 했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을까? 과연 천안함 사고는 안 났을까 하는 것을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쪽 맞아 질문하세요. 예, 한반도 평화 프로 회원이자 동서대학교 신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연구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항상 존경하시는 우리 문정인 교수님 오늘 퇴임 기념주이어서 참 관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벌써 그렇게 되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말하다는데 이때까지 문정인 교수님 과거 현재까지 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고 앞으로도 활약을 하시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9 공동성명, 우리 5천만 명 서명운동 같은 거 상당히 흥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게, 육자회담 관련된 회의를 가는데 또 회의에 오는 사람들이 9.19 공동성명 읽어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항,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2항,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 3항, 5개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와 경제 원조를 한다. 4항,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 국가들끼리 포럼을 만들어서 협의에 나가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적으로 만든다.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에 동북아 안보 Security and Peace Mechanism, 동북아의 안보 평화 체제를 만든다. 즉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든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느 외교 문서에서 사관과 남북이 참여하면서 이런 외교 문건을 만든 건 저는 처음 본다고. 근데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읽어보고 오는지, 인삼 합의라고 하는 걸 읽어보고 오는지, 난 그 회의적이에요. 우리 한국 정부 같은 데서 지금 9.19 2.13 합의는 죽은 걸로 간주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북측만 탓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희가 나와서 육자회담 죽었다고 자꾸 비판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 이미 물 건너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9.19와 2.13 이 두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모든 답이 북한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부터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에 대한 모든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는 권하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서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도 관련 소위 유관 국가들에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또 동조를 하면서 이걸 살리는 방법은 하나 있겠죠. 두 번째, 20년 동안 진보가 집권했으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기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결국에 6.15 공동선언 이행됐고요. 그 다음 14정상선언 이행됐고, 14정상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45개 합의사항, 남북 합의사항 실현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동해선은 조금 돌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에 경의선 연결되겠고, 경원선은 없었지만 하여간 동해선 연결되고, 그러면 시베리아 부산 같은 거에서 철도 사업 연결부터 그다음 석유 사업 연결 이렇게 되면서 우리 김혜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철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또 우리가 드디어 해양 경제권뿐만 아니라 대륙 경제권까지도 넘어가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명실상부하게 해양과 육상 물류의 중심 거점이 되고, 그 다음 남북한 간에 기본적으로 남북 연합까지는 아니지만 사람과 물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전쟁 걱정을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왔을 겁니다. 북한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고 북한 자체 정치 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국가 제재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이죠. 4년 전에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한국 왔을 때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만약에 2000년 11월에 알고 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렇지만은 핵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미사일 문제 해결이 됐고 지금의 북한은 존재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0년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길, 동북아의 길. 뭐 제가 답변을 주다고 봐요. 한반도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교류협력하고 신뢰 구축하고 평화공존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러려고 뭐 동맹관계에도 좀 부분적 조정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한반도가 가는 길이고 동북아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안보 쪽에서는 다자고 협력체제 만들어야 되고 경제 쪽에서는 FTA도 시작해서 결국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두 개의 쌍두마차를 갖고 나갔을 때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가 보장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한동훈 여사님 강평 예? 황낙천 교수님 저보다 더 젊은 저기 외통위원장 누구요? 외통위원장께서 저보다 젊은 왜 동의한자? 국회의원 외통위원장. 이번에 그 되셨어요? 그 축하합니다. 한반도 평화 포럼에 돈 좀 주세요. 예, 정말 우리 문정인 교수님 이제 정년 퇴임하신다고 해서 그냥 꼭 뵈야지 싶어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외교부 20대 국회 첫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그 이제 의제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압박과 제재만으로 비핵화 이룰 수 있겠느냐, 남북 관계 새로운 어떤 대화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주 중요한 한 의제였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께서는 이제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거 제재와 압박 당분간 필요하다. 그 당분간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이제 불명확했지만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저 자신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자신도 압박과 제재만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자,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까? 또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우리 문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세요. 신재관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뭐 저도 답은 상당히 없는데요. 그러나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9월 말 정도 되면 북한이 항복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이재용 부장도 어떻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정부가? 그거를 어떻게 정부 정해서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정부가 좀 가학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디스트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무기
포기 의사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3일 전에 국경회의 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석상에서 좀 개별 면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느꼈는데 저는 국회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측은 지금 대화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유리한 고지에서, 즉 핵무기를 가진 입장에서 억지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하는데, 그러나 제가 언뜻 읽는 거는 핵 시설과 프로그램과 물질에 대해서는 검증 가능한 폐기가 가능한 것 같은 오늘들이 띄기 때문에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핵무기 폐기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하고 연관시켜 나가면서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고. 근데 정부는 지금 요지부동이니까요. 정부 입장은 조금만 압박하면 항복하거나 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기대하기는 힘들고, 또 정부 입장은 우리 민간인들도 대북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북측 친구들 말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국회 회담이라는 명목이 아니고요. 북측에 필요한 당사자들 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총대를 매셔서 좀 그런 기회를 만들면은 정부가 허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해결의 단초가 발견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네. 자, 그러면 예정된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